오늘 소화전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두 나와 같은 분들이 보이셨는데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눈 인사를 좀 해볼까요? 예.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거지. 이튿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코프 대전생협이죠? 예. 그리고 한살님이 안내와 다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3일부터 8일이라는 기간이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짧게 끝내고요. 특별히 더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우리 이철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집에서 아마 점심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 와보니까 쉽게 오기 좀 힘들게 생겼어요. 그 동네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뭘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와주셔서 감사하고,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참 좋네요. 알던 분도 한 분 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그 해머드립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냥 드릴이 아니고 두두두두 하면서 돌 깨는 거. 어제 종일 그걸 했더니 지금 손도 아프고 온데 아픈데 참 힘들었어요. 아주. 오늘은 지금 아직도 얼굴이 조금 부어 있어요. 힘든 일 하고 나면 되게 그러시죠. 그래서 오면서 이제 장익순 선생님 만나서 좀 따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 입하 좀 지나고 나면 대개 시골에서는 못 심어야 하거든요. 농사일이 정말 많을 때인데, 또 저는 6월 하순쯤에 전시도 해야 돼서 그림도 새기고 찍고 지금 경황이 없고 농사일도 많아서 그 일로도 손이 모자랄 지경인데, 이런 계절에 선생님 이야기를 절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살아계실 때 제가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저런 일 했다거나 혹은 요즘은 이런저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는 진보적인 미술가, 그래서 민중미술 하던 사람, 이렇게들 이야기들 해요. 근데 하는 사람보다는 하던 사람,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기 아주 작은 그림이 요 뒤에도 전시가 되어 있긴 한데, 요즘은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민중미술은 좀 그만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뵐 때마다 제가 진보적인 문예운동을 한다거나 시민사회운동에 뭘 거들고 있으면 꼭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잘 읽어야 하는 게,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하지 말란다고 다 안 하면 시민운동 누가 하고 또 예술운동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본분이고, 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는 게 본분이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했어요, 늘. 근데 했다고 야단을 하시는 법은 또 없어요. 그냥 늘 뭘 도모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 소리는 하시면서도 하는 과정에 뭘 이렇게 또 고민도 생기고 해서 한 번씩 찾아뵈면 이제 심중을 이렇게 쏟아내면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추임새처럼 받아들여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상당히 대범한 말씀들이십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창강이라고 했나요? 선생님한테서, 차강 선생님한테서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셔서, 초기에는 계속 청강이라고 하는 호를 쓰셨어요. 맑을 청자를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청강이라는 호를 쓰시더니 어느 때인가 무의당이라는 호로 바꾸기도 하고, 또 만년에는 좁쌀 영감이, 좁쌀 하나, 조 하나리라고 하는 호도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농담처럼 좁쌀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딱 맞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조 하나리라고 당신을 낮추어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좁쌀스러운, 좀스러운 구석은 한 군데도 없는 분이셨어요. 다행히 저처럼 키가 작으셨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데 아주 편안한 어른이시기도 하셨고, 저는 작은 사람 좋아합니다. 에너지도 좀 적게 들 것 같고, 요즘 시대처럼 에너지 과잉으로 낭비하고 사는 시대에는 사람이라도 좀 작아서 덜 먹고 덜 쓰는 존재가 되는 것도 구조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 키 작은 것에 위로를 조금 받고 사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선생님을 직접 뵌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사화전을 하고 또 김영주 선생님이나 저나 혹은 내일 오시게 될 박명수 선생님 같은 분들 모셔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도 당신들은 직접 뵌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좀 나눠달라, 그런 뜻 아니실까 싶어요. 여력껏 아주 잘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비교적 일찍 뵐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데뷔전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이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시기도 하고, 저기도 와 있던데, 장일순 선생님하고 둘이서 노자를 푸신 분이 바로 이현주 목사님이셔요. 그 어른이 저하고 좀 일찍부터 알고 지냈는데, 제가 전시를 마치고 났더니 너를 보면 반가워하실 선생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묘하죠. 보통은 네가 보면 좋아할 만한 어른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너를 보면 반가워해 주실 분이 계신다고 하고 갔는데, 저는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원주에 요즘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곳인데, 선생님 댁은 봉산동에 아주 낡은 일본식으로 지은 작고 낮은 한옥이었어요. 한옥이 아니죠. 외옥인데, 마당에는 풀이 아주 무성하고, 마당 한쪽에 배석이 작은 것이 한두 개 놓여 있기도 하지만, 풍속적인 의미로는 굉장해 보일 것은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이 바깥에 하나 있는 그런 정말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났더니 제가 며칠 전에 전시한 도록을 그 옆에 가지고 계시다가 꺼내신 거예요. 근데 전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 거라서 그 도록이 어디서 나셨느냐고 했더니 박경미 선생님이 주셨대요. 근데 박경미 선생은 저는 더군다나 모르거든요. 나중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난초 그리신 김지아 선생님이 드렸대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김지아 선생을 또 마찬가지로 뵌 적이 없었어요. 오리무중이죠.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그걸 가지시게 됐는지 그렇게 거쳐서 제 그림을 보셨다고 하면서 첫 말씀이 자네 솜씨가 내 솜씨보다 낫네였어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현주 목사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른을 뵀는데 어른이 제 무릎을 옆에 두고 계시고 게다가 첫 인사가 자네 솜씨가 내 솜씨보다 낫다 이쯤 나오니까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된 거죠. 근데 격려사로는 그것보다 더한 격려사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28살인가에 첫 번 개인전을 한 것이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청소년기 이후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참 많이 받고 살고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어른을 뵙게 되면서 나름대로 상처도 좀 씻어낼 계기도 되고 또 무명 화가가 돈도 한 푼 없이 그림만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있는 동안 그림값이며 제 용체를 거의 이현주 목사님이 대주셨거든요. 언제나 오시면 당신은 그때 강원도 축변이라는 데 사실 때인데 돈봉투 하나를 저한테 직접 주시거나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그 돈을 받는 게 좀 무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사양하거나 거절을 하면 잘 주는 사람이 잘 받는 사람이 주기도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놓고 가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책꽂이에 책갈피 사이에다가 그 돈봉투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가시기도 해서 한참 뒤에 책을 보려고 책장을 이렇게 건드리다 하면 돈봉투가 툭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면 원고료에 당신 돌아가실 차비 정도만 빠진 채로 그대로 돈이 다 들어있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첫 전시를 하고 나서 장 선생님을 이제 뵙게 됐잖아요. 장 선생님은 이현주 목사님은 잘 받는 사람이 주기도 잘하더라라고 설명도 하시고 받기는 나한테 받았지만 갚기는 다른 데 갚어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살았는데 장 선생님은 앞으로 받고 옆으로 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어의 압축 정도를 보니까 내공의 차이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받고 옆으로 갚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다 선생님이라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인연이 시작됐는데 날 첫날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역사적인 재심을 통해서 조봉암 선생님도 다시 신원이 되셨죠. 제가 경향신문에 도들새김이라고 하는 칼럼에다가 죽산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이 있어서 썼어요. 전 물론 죽산 선생님 같은 어른은 뵌 적이 없지만 아마 장일순 선생님하고 선생님 젊은 시절에 정치적인 동지 관계셨던 것 같아요. 참 좋은 분이셨던 모양인데
남북 문제에서 비교적 그 열린 생각을 가지신 것이 화금이 돼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신 비운의 정치인 사상가셨죠. 그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식 같은 초면의 화가와 그 아주 세련된 목사 한 사람을 앉혀놓고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시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 순간으로 흉허물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식 같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깊은 슬픔이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의 모든 문을 다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렵던 어른의 눈물을 보고 나니까 뭐 저로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기분이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도 담배를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좋아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피워 그러시면서 담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초면에 어른하고 맞담배질도 하고, 선생님이 담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제가 선생님 됨됨이에서 어떤 것도 흉내를 내려고 해도 담기가 어렵던데, 또 담배 좋아하는 것만은 뭐 별 어려움 없이 닮을 수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담배를 같이 피우는 관계하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선배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주 조신하게 했는데, 저만 양반다리하고 담배를 맞담배질을 할 수 있게 된 게 제가 제일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선배들 모시고 선생님 앞에서 담배 몇 대 피우고 나면 꼭 헤어질 무렵에 선배들한테 뒤통수를 얻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편한 관계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선생님이 서화를 보셔도 짐작하시겠지만 유불선에 두루 통하는 그 아주 폭넓은 식견도 가지고 계셨고, 또 옛날 서울대 전신이었던 학교에서 미학 공부를 잠시 하셨던 이력도 있으셔서 저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실용적인 정보들까지를 잘 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외롭게 그 한 화가로 세상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만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공부가 되기도 하고, 제 그림을 그냥 좋아해 주셨어요. 전시를 하면 꼭 오셔서 재밌어 하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아무나 그런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히 좋아해 주셔서, 제가 저 경북 의성 근처에 깊은 산골에 처음 들어가 살 때도 거기까지도 걸음을 해서 사는 걸 돌아보고 가시기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제천 집은 사실 선생님하고 인연 때문에 가서 살게 된 셈인데, 이 못난 사람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뻐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원주 부근에 초당을 짓겠다고 하셨던 땅을 절 보고 와서 집 짓고 살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 땅도 임자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분이 선생님을 존경해서 그 땅을 이제 무상으로 내드린다고 한 건데, 선생님이 집 안 짓고 제가 집 짓는다니까 아까워졌었거든요. 그래도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제 거역은 못하는 표정이고, 제가 또 한 줄 더 떠서 저 땅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제 땅 없이 집 짓고 살았다가 땅 주인하고 싸워도 쫓겨날 거고, 또 제가 시골 경험이 크게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땅이라도 사면 거기 집착해서라도 제가 시골 생활을 계속 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팔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파니까 성질나서 그럼 치워버리라고 하고 다시 찾기 시작한 뒤에 만난 게 이제 제가 지금 사는 집인데, 집이 좋아요. 그래서 대개는 잘 공개를 안 하려고.
사람들이 제가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지만 말로는 가난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고 이런 이야기를 노래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권정생 선생님처럼 아주 오두막 같은 집에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마당이 한 500평이나 돼요. 마당만 500평이에요. 집은 옛날 시골집 보고 그대로라서 여러 사람이 오면 재울 자리가 없는 작은 집이지만 어쨌든 마당이 아주 좋아서 오해받기도 아주 십상이고 장효순 선생님 댁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후하기 선생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요거도 먹을 일인데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지만 귀농에서 살고 농촌 생활하면 늘 지나치게 소박하고 궁색스러워 보이고 또 특히 힘들어 보이고 저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시골 와서 농사 짓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손으로 하고 또 가능만 하다면 그걸 자기 생업으로까지 삼고 아이들 구석에서 키우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모범적인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들 하시는데 막상 귀농한 사람들 만나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한 소리도 하고 막 들떠서 살다가 몇 년 뒤에 가보면 농사꾼 치고도 그지 같은 농사꾼이 돼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 안 하던 농사 지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마당도 단순하지만 좀 단정하게 그리고 농사 끝내고 나면 재빨리 씻고 입성서부터 두루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책이라도 한 권 이렇게 얼른 들고 앉아서 농사 짓는 사람도 이렇게 분위기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일순 선생님 같은 분은 사실 그 아웃사이더셨거든요. 제가 그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뒤에 천천히 이런 글씨도 보고 그 난초에 달 쓰인 화제도 읽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선생님은 한 번도 그 중앙 무대에서 힘있는 역할을 해보신 적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님하고 같이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을 살고 나오신 뒤로는 뭐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렇게 이어지는 때니까 선생님이 어디 문신을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유폐 생활처럼 지내셨던 터니까 그래서 원주 시골 사람으로 그냥 사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답답하게 힘들게 지내셔야 하는데 그걸 아마 이렇게 그 서화로 푸셨던 모양이에요. 김재하 선생한테도 붓을 가지고 좀 지내보라고 권하실 때도 그런 생각이셨다고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좌절 오죽하셨겠어요. 젊은 시절인데 그걸 오롯이 이 시서화로 쏟아내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찾아내시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저도 만나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 타고난 재능도 별 것이 없지만 주변의 조건, 여건이 그 신통치 않아 보이는 작은 예술한다는 친구가 좀 안쓰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과분한 애정도 쏟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른이 중앙 무대에서는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 볼 기회도 얻지 못하시고 흉중에는 아마 젊은 시절에 꿈꾸셨던 정치인으로 왜냐하면 경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떤 의미로는 경세가로서의 역할을 하신 셈이죠. 정치가 노릇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당신의 경륜을 펴고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깊고 깊고 큰 그 철학을 세상하고 나누는 일은 어떤 식으로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문 중에 말하자면 거의 막내였지만 제 바로 위에 선배로는 가령 김민기 씨라든지 뭐 유홍준 씨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만 돼서 아주 죄송합니다. 근데 꼭 이야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들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것 있을 때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과제들이 있을 때 찾아와서 그 앞에만 앉아 있으면 듣는 얘기도 크게 많지 않아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듯한, 그리고 내 안에 응어를 잊었던 것들이 그저 선생님하고 앉아서 잡담을 나누는 과정에 이미 이렇게 녹아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하는 것 보면 내공도 그런 내공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는 마침 오늘은 와보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번역까지가 다 달려있어서 제가 작년까지 청주나 다른 지역에서 했던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읽어드려야 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 서화예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삼전지교 뭐 이런 표현이 아마 눈에 띄셨을 거예요. 잘 아시죠? 삼전지교가 어떤 것인지. 그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난을 치게 되면 붓으로 난의 모든 것을 그려내야 하고 난에다가 마음도 실어내야 하는데, 그러느라고 찾아낸 여러 가지 기교들 중에 붓을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서 난잎이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동안에 3번 잎사귀가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난잎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풀들을 보면 막 이렇게 휘날리는데, 그게 그저 그 잎 모양이 이렇게 가지런하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하다 보면 잎이 좀 꼬이기도 하고 바람에 휩쓸려서 흔들리기도 하고 하니까 아주 다른 표정이 생기는 거죠. 그 표정을 붓을 정교하게 돌리면서 말하자면 그려서 잎이 3번 이렇게 불고기 지는 것처럼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삼전지교라고 해서, 그게 난을 잘 치는 사람들이면 거기까지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표현으로는 30년을 끝장난을 해야 그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런 과장된 표현은 안 믿습니다. 재주 있는 놈은 3년에도 될 일이고 재주 없는 놈은 평생에도 안 되는 거지. 3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그만큼 정교한 기술이라는 뜻이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난에서 삼전지교가 어디 보이는지를 막 찾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장일순 선생님 글씨나 난을 보면서 배운 바에 의하면 삼전지교가 있건 없건 그런 건 장 선생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군고구마 장사가 생업을 위해서 쓴 군고구마 3,000원, 저것이가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은 분들 앞에서 하셨던 어른이거든요. 그리고 삼전지교 같이 조금 통속기가 있는 표현보다는 대교약졸이라고 하는 더 품격 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큰 기교는 시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군고구마 장사의 글씨에서 서법에 말하자면 구국의 경지를 보시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 표구지 않은 글씨, 선생님이 평생 그걸 쫓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되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또 그렇게 내시는가 봐요. 근데 글씨나 그림이나
잘 그려보지 않고는 또 그 경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도 명색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소박 좋아하고 단순한 삶에 관해서도 다들 관심들이 많고 하신데, 실제로 한 살이면서 우리 옛날 어릴 때 그러듯이 신문지에다가 야채 둘둘 말아가지고 주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신문지에다 고기 싸줘서 집에 와가지고 그 고기에 붙은 신문지 떼느라고 아주 애먹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소박은 좋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소박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소박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는 옷인데 나가면 그 속에 숨은 세련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게 되기를 되게 그렇게 바라면서 소박을 꿈꿔요. 제가 농사 짓고 나서 얼른 씻고 이쁘게 해가지고 앉아있는 농사꾼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고 한 게,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도 우아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살짝 간파를 했어요. 저희 집에 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농사 짓는 사람 아닌가? 우리 식구 지금 어디 바깥에 나갔나? 내가 이야기할 때 식구 있으면 얘기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박, 기교 없는 글씨, 욕심 없는 글씨, 이런 이야기들 하신 것에는 이미 글씨나 그림에서 이렇게 기교를 통해서 자랑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아마 그 삶을 통해서 삶이 온통 담겨 있고 또 그 삶의 표현 자체가 된 글씨를 꿈꾸셨을 것 같아요. 서필어생이라고 하는 글씨가 아마 여기도 있지 싶은데요. 글씨는 삶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거고, 글씨가 온통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글씨를 볼 때 화필어생으로 나는 읽어야 할 글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이렇게 몇 년 어간에 이런 전시를 하면서 선생님 글씨가 다 좋은데 읽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는 저렇게 번역문을 달아놨어요. 보시면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글씨가 가지는 그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그 뜻을 새겨가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좋은 일이다 싶은데, 내가 좋은 얘기 하려고 어디 적어놨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많아요. 워낙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글씨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고, 저렇게 책으로도 엮어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육성을 대신할 수 있는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 아웃사이더로 평생을 원주라고 하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그 평범한 그 지역민으로 사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담고 살면 정말 삶이 좋아질 그런 철학들을 품고도 계셨고, 삶을 통해서도 보여도 주셨기 때문에 그 냄새, 그 향기를 이 세상에 나눠보자, 그런 생각 때문이죠.
저 뒤에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낳냐고 쓴 글씨는 어제 이야기 들으셨던 김영주 선생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 글씨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를 쓰셨는데 선생님은 보통 저런 방식으로 글이나 글씨나 그림을 그리시지는 않았고 접합이라고 하는 글씨 여기 보이시죠? 해필 좀 가려져 있네요. 기둥형 표현인데 돼지는 살찌는 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게 앞에 생략된 글을 보면 아주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걸 무서워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돼지는 살찌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자. 사람은 이름 나면 어떻게 되죠? 바빠지는 거죠. 바빠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요즘 심플 라이프뿐 아니고 슬로우 라이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슬로우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런 뜻이 맞으면 전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앞귀절을 쓰시는 법이 없었어요. 인파 출명인가 아마 그게 앞귀절이지 싶은데 사람은 이름 나면 돼지는 살찌며 죽는다는 표현도 없고 선생님이 쓰시는 글은 늘 저렇게 돼지는 살찌는 걸 무서워해 이런 표현에 지나지 않는데 저 글씨를 건네줄 때 당신이 해주시고 싶은 얘기는 이름 얻으려고 까불고 다니지 마라 그런 말씀이신 거고 또 까불면 죽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급류에서 낚시를 들이우면 욕심 많은 물고기가 먹이를 타면서 잠깐 입을 벌리면 곧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 선 공안집의 한 대목인데 어느 날은 저한테 그걸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 걸까 하다가 선생님은 늘 그렇게 글씨를 써주실 때 사람을 보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드나드는 현관문 앞에 안방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안방인데 저희 집은 안방 그 문설주 위에다가 그 글씨를 무문관에 나오는 그 글씨를 걸어놓고 오랫동안 그걸 봤는데 들어갈 때마다 욕심 사나운 물고기가 먹이를 타면서 입을 벌리면 낚시를 물게 얘기하는 데 없네. 저쪽에 있었나요? 그 물고기 한 마리 그려놓으셨죠? 아주 장난기가 넘치고 선생님이 물고기는 많이 그리신 기억이 없는데 몇 마리가 지금 세상을 떠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에 그 뭐라고 화제가 달려 있었는데 혹시 누가 기억 못하세요? 네, 맞아요. 네. 뭐라고 쓰여있던가요? 제가 익살스러워서 봤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어봐요. 이게 미능겸 그 첨보전이에요. 여기는 맞으면 낚시가 생략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 볼결자예요.
아직 미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촌보전 한 걸음 앞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이 적합이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그림처럼 제 그림 중에는 그 대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낚시바늘 하나 그거 계속 볼 쓸래요? 여기다 낚시바늘 하나 그리고 밑에다가 그 입 없는 물고기를 하나 이렇게 크게 그려놨는데 제가 이런 작품을 보면서 말하자면 참 못 배웠던 거죠. 선생님은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고 낚시는 생략한 거예요. 낚시바늘은. 그리고 그냥 화제만 아직 그 한 걸음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라고 한마디 이렇게 툭 던져 놓으셨으니까 저걸 그림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낚시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거고 그 낚시는 그림을 볼 때만 떠올리면 되느냐면 그거 아니죠. 살면서 말하자면 낚싯바늘 하나를 화두처럼 이렇게 들고 살아야 한 걸음 앞에 언제 닥치게 될지 모를 죽음, 위기. 뭐 혹은 부부싸움이거나 뭐 이런 가정 불화가 그 앞에 닥칠 수도 있겠죠. 요즘 같으면 실업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해결되지 않는 구직 뭐 이런 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닥쳐오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근데 구직만 되면 해결이 되고 부부간에 화해롭기만 하면 해결되고 아이가 공부 잘하고 말썽만 안 피우면 해결되고 세상이 또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요즘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야 이게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나 이렇게 안 상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직장 얻은 사람은 얻은 것 계속 지켜야 하니까 힘들고 돈 좀 번 사람은 부동산 값 폭락해가지고 돈 그나마 벌어놓은 거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그저 온통 돈 하는 세상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듯한 착각 속에 살지만 연세가 드신 분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늙도록 살아도 해결됐다는 사람 별 못 봤어요. 다들 늘 고민은 많고 자신은 볼수록 별것 아니고 손에 쥔 것도 계속 쥐고 있기는 너무 힘들어서 꼭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줄줄 새는 물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다들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장일순 선생님과 만나는 건 아주 맑은 샘 같은 것이죠. 유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저렇게 번역도 있고 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보고 지나가기로 하면 이미 낡아버린 붓에다 벅 찍어가지고 그려놓은 전통 서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건 사실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문제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장일순 하나? 그러니까 여기 그 선생님 그 글을 보면 만년에는 이렇게 그 공안집이라든지 선하고 관계되어 있는 글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그 요 큰 병풍 중에는 큰 병풍이 아니라 그 아주 작고 이쁜 예서로 돼 있는 그 전서로 돼 있는 것 중에는 그 수흥 선생의 8절 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학사상이나 혹은 선불교 사상의 만년의 특치, 그 심취해 계셨던 것을 짐작할 만한데 그런 유를 좀 다들 자기 삶을 거기
내 그 삶의 고민들을 들고 저분이 써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가 받은 글씨라는 생각으로 저걸 한 번씩 만나보시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감추어진 일화 중에 아직 소개가 안 된 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좀 배고프실 텐데 이돈명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돈명 변호사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변호사셨는데 그 어른이 그 장일순 선생님을 뵈러 한번 오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돈명 선생님이 조금 연배가 위셨는데 처음 만나서도 아마 아주 뛰어난 영혼들이라 쉽게 의기투합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서 술까지 거나하게 드시고 호형호재하면서 아주 즐겁게 첫 교훈을 트셨는데 좀 오래전 일이니까 차를 몰고 오신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로 왔다가 또 버스를 타고 가셔야 하니까 버스 터미널로 선생님이 배웅을 가셨는데 이돈명 선생님은 이미 버스에 오르셨고 장일순 선생님은 바깥에서 이제 배웅을 하고 계시는데 버스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께서 두 손을 들어서 우리 감자떡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돈명 선생님을 향해서 차창 밖에서 감자떡을 3번 날리시죠. 그랬더니 이돈명 변호사는 안에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더없이 유쾌한 표정으로 감자떡 전송을 받으면서 서부를 하셨다고 해요. 재밌는 분이시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선기가 넘치는 아주 드문 사례의 하나라서 재미삼아 소개합니다. 가끔 혹시 이거 생각이 나서 저도 누구를 보낼 때 감자떡으로 전송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감자떡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아, 이렇게. 저는 그걸 선문답으로 이해해도 재밌는 일화이지만 몸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도 그 일화를 자주 떠올리곤 해요. 정교한 말에 관한 관심도 많아요. 특히 요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개 장 선생님이 각별히 생각하신 생명사상이라든지 대안적인 삶이라든지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것에 관한 관심들을 개인이나 가족 이기주의 이상의 차원에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물론 믿지만 살다 보면 뭐 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도 미워할 수만도 없는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내 새끼가 이쁘고 내 몸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까지 비난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다 좋은 일인데 우리가 몸을 기울여서 사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보면. 생각은 바뀌지만 그 생각의 변화가 몸의 변화로 혹은 일상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옮겨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억지로 악착같이 아주 뭐 모질게 말하자면 그 변화를 막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잘 그래요. 이게 지켜야 할 일이니까. 근데 저는 설탕 안 먹는 것만 해도 참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단 거예요. 그래서 가당 연유 잔뜩 부어가지고 진한 커피 마시고 홍차를 마셔도 설탕 한 3개씩 이렇게 넣어야 마시고
찌개도 먹다가 좀 짜다 싶거나 하면 설탕 좀 넣어가지고 설탕 조금 넣으면 덜 짜고 맛이 순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쁜 버릇인 줄 알지만 그 설탕 하나를 버리는 일이 불가능해요. 저는 앞으로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커피도 안 마시는 사람들 보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점심 먹고 나서 진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정신이 안 차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고 설탕 타서 먹으면 피곤도 풀리는 것 같고 왜냐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생각은 이미 어디까지 가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요즘 일생일대의 고민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그림으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철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와서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욕심사납게 신발 불편한 것도 못 견뎌가지고 어떤 것이든 편하기만 하면 사야 해요. 비싼 명품을 사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편하기 때문에 비싸다면 그래야 할 값을 치를 이유가 있다고 심지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어지간한 옷은 다 이게 아름다운 가게 옷인데 신발 두개에서 아름다운 가게 신발을 몇 번 사시나 봤는데 아 이거 도저히 불편하고 신발은 발에 안 맞으니까 못 신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말 잘 안 듣게 생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무봉이라고 하는 저런 글씨를 보고 있으면 하늘옷은 꿰맨 데가 없다는데 우리는 거의 무더기 수준으로 사는 거죠. 타고난 천품이 오도도 멀고 무소유, 무욕 이런 것하고도 멀고 당장 뭐 발끝이 좀 불편한 것도 못 견디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수행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하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건 제가 이렇게 눈치껏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대충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는데 잘났다는 사람도 별거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은 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접합이 죽는 대로 가는 길인데 세상에 허명이 얻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지가 잘나서 출세한 줄 안다. 그리고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근데 꼭 나쁜 뜻으로만이 아니고 다들 일중독자예요. 일벌레.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 노고가 가석에서 유명해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마찬가지로 유명해서 분주해지면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몸을 혹사하고 살면서 결국은 그 혹사하는 과정에 다 놓치게 되는 건 정작 마음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화제를 통해서 마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도 말하자면 에고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깊이 이미 통찰하고 내가 이렇게 작은 버릇조차도 놓아버릴 수 없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이 아주 끈질기고 집요한 존재. 얻어맞으면 즉시 아파요. 조금만 피곤해져서 지치면 어떤 기분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육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글씨하고 만나면 글귀하고 만나면 거짓말도 저런 거짓말이 없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거짓말인 얘기를 왜 저렇게 많이 하고 누천년을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맛을 모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정도 생각은 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장 선생님조차 거기 같이 젓가락 하나 얹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 뵈니까 선생님이 그런 생각하고 사시는 거. 그래서 그 군고구마 장사가 쓴 글씨를 보고도 저게 명품이라고 설명을 하실 때도 알아들을 듯도 했지만 저거 돈 주고 사겠다는 놈은 없는 거 보면 그것도 살짝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은 아니라도 좀 허황하다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가끔 저분 말이 믿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죠. 제가 원주 이렇게 가끔 드나드니까 어느 날 어제 오셨던 그런 어른들 그분들을 보고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철수 원주 오면 밥은 먹여보내라. 근데 그 한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원주에 드나들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내고 먹었죠. 음식점 하는 선배 댁에 가도 돈을 안 받으십니다. 장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싼 걸 먹어서 안 받나 싶어가지고 한 번은 그 보쌈을 한 번 시켰어요. 우리 식구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쌈을 이만하니까 둘이서 다 먹지도 못해서 심지어 도시락에 싸달라고 하고 나는 건 이제 그 정도 단가면 받을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시켰는데 다 먹고 비닐봉투에다가 그 남은 음식까지 다 싸가지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여전히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싼 걸 먹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자네 집에 가면 밥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식당을 운영하느라고 자네를 집에서 맞을 수가 없었는데 자네가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나는 그 돈을 못 받는다 그래서 결국 보쌈도 못 냈어요. 그럴 때는 장 선생님 말이 굉장히 좋죠. 나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음식점을 하시던 그 평범하다면 평범한 분이 그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장 선생님이 철수한테 돈 받고 밥하지 말으라고 따로 이르신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철수 원주 오면 밥은 먹여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접합이나 이런 낚시 바늘이 생략된 그림처럼 이분들끼리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굳이 얘한테 돈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밥 먹여보내라고 하면 알아서 저렇게 밥을 먹여보내시는 거죠. 대화는 저렇게 하는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몸하고 나누는 대화도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좀 쉽게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만날 요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요. 제가 한 8년 담배를 끊은 적이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끊고 8년을 담배를 안 피웠는데 그걸 보고 독하다는 사람, 희한하다는 사람, 훌륭하다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담배 끊은 이야기를 듣고 출판사들이 금연법을 책으로 써달라고 해서 사실은 구두 계약을 몇 군데 하고 했는데 제가 8년 만에 담배를 다시 피워버려가지고 지금 책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걸 꼭 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지고 그 노년에 전 연금도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퇴직금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 노후 생활자금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담배를 끊어보니까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담배 요거 안 피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 요거 꼭 피울 거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놔버려야 하는 거죠, 말을.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면 담배를 피워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담배를 안 피우고 하루를 잘 지내서 혼자서 좀 대견해 하는 때는 또 그 대견해 하는 마음도 또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담배 하나를 놓고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그냥 끝없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보초를 쓰는 것처럼. 근데 그 묘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담배 피우지 말자고 결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거나 참으려고 하거나 담배를 놓아버려야지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형태의 마음을 그냥 제가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담배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재회라고 하는 작은 그림인데 담배를 각을 그려놓고 아 오랜만입니다. 미모도 여전하시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뭐 좋아한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재회라는 이름을 가진 담배값하고 제가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의인화해 놓은 거죠, 담배를. 그래서 미모가 출중해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존재처럼 담배를 설정해두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시리즈들이 제가 담배 금연법의 늘 그림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담배 금연을 통해서 마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금연법 책을 써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우리 장일수 선생님의 그 많은 글씨, 그림들 속에 그런 유의 지혜들이 아주 다양하게 숨어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도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평소에 못 보던 글씨 하나를 보게 돼서 메모를 해놓은 게 있네요. 도관유리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글씨예요. 또 들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글씨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그 뜻도 간단해요. 도가에 관을 쓰고 유가에 그 뭐죠? 신을 신고 불가에 옷을 입고 산다는 건데 여러분들 삼가 회통하면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니까 세 집안이 세 집이 한 집안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삼가가 요거는 지을 작자 작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직 이렇게 요즘처럼 호황을 이루고 살기 전이라 가지고 삼가라고 하는 것이 도가, 유가, 불가의 삼가뿐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메모에는 여기에 기독교의 밥을 더하면 사가가 말하자면 네 집이 한 집안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꿔 읽으면 21세기 한국에서라면 훨씬 실감 있는 표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써주신 것들을 때로 좀 낡아서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조금 덧붙여서 읽고 봉안집에는 흔히 새로 만든 배가 뭐 물에 뜨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새로 만든 소가, 새로 만든 뭐 코끼리가 하는 식으로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은 다 새로 만든 배가 바다에 떠다니니까 예전 선순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오면 당연히 그 교정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새로 만든 배는 적어도 지우셨겠죠. 새로 만든 소는 여전히 물속을 걸으면서 모래먼지를 일으키고
걷겠지만 적어도 새로 만든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눈을 보고 있으면, 근데 새로 만든 배가 물에 떠다니는 것이 그 태탈을 의미하는 세상은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많은 고전들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일순 선생님처럼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만 해도 이미 우리가 수정해야 할 대목들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그 불편 혹은 낡아버린 것에 너무 의미를 둬서 낡은 사상 철학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내 고민을 들고 지혜로운 그 노인네 한 분하고 이 글씨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면서 당신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맞춤법도 틀린 것이 당연히 있으시고, 어떤 이야기 속에는 지금 우리 시대 사람에게도 이거 필요할까 하는 의구가 드는 대목들 물론 있지만 그 대목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 글을 보라고 써주셨거든요. 저는 선생님 글씨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날 따라다니면서 야단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이 만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인데 병원에서 잠시 퇴원해 계실 때였어요. 가볍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무의당 병부라고 하시면서 글씨를 써서 붙여주신 거예요. 큰 글씨로 불취어상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금강경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 불취어상도 앞뒤 생략하고 4장만 쓰셨으니까. 근데 그건 어떤 대목이냐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살아야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인가 하는 질문에 눈에 보이는 바깥 상에서부터 뭘 취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글씨는 눈에 보이는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같기도 하고 물거품 같기도 하고 천둥 번개 같기도 하고 또 이슬이나 서리 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세상은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다시는 선생님한테 다른 글씨를 받으러 갈 수 없게 됐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도 병 중에 잠깐 일어나서 쓰신 글씨니까 이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글씨야 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평생 들고 살겠다고 생각했죠.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아요. 저는 그게 제 안에 들어와 계신 장일순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예수님을 아마 저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당신하고 대화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부처님이, 때로는 동자의 사상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저처럼 무의당 선생님처럼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서로 어루만지면서도 관계했던 분을 심중에 담아둘 수는 있는데, 장 선생님이나 저나 두고 좋아하는 그 성가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 권속을 만나면 부모 권속도 죽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물론 장일순을 만나면 장일순도 죽여야 한다고 믿고 살기를 합니다. 그래야 장일순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마지막 말은 좀 과했나 싶긴 한데 진짜 죽을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마음속에서 장일순의 장일순답지 못한 혹은 제가 그렇게 오해하고 알게 된 장일순을 죽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 몸뚱이가 그렇듯이 내가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이 존재에서도 또 죽이고 지워야 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지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소한 일상들이 다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운수행각 못지않은 그 수행의 방식이 되기도 하고 수행의 순간들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사는 것처럼 각자 가지는 고민도 참 많이 다르고 인생을 밟아오는 계단도 단계도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그 삶인데 세상이 시키는 대로 저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이 시키는 대로 물질이 시키고 남의 세상의 평판 남의 눈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불편하게만 살아가는 나 말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서로 만나서 악수라도 해봐야 할 우리 안에 진정한 나에 관한 고민을 하는 한 계기로 우리 장일순 선생님과 만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사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격 있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장 선생님하고 만나는 것이 어쩌면 저하고 만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좀 더 큰 세상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 시대를 살게 됐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 소중하고 뜻깊은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서로 너무 미워하고 살게 되기도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하고 좀 더 깊고 따뜻하고 존재의 깊은 심연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깊이 분명하게 알게 될 생명의 가치들을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횡설수설에 쓸데도 별로 없는 이야기 좀 줄여야 점심 드시겠죠? 여기서 마치고 혹시 하실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